자, 기본 이론 과정 14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12페이지예요. 네, 112페이지 펴놓으시고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수요의 탄력성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의 탄력성에도 세 가지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 세 가지 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했었습니다. 잠깐 살펴봅시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라는 건데,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원인은 뭡니까? 가격이 1% 변했을 때, 이론이 아니죠. 1% 변했을 때요. 결과는 뭡니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를 측정 지표다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가 탄력값을 측정할 때는 원인은 분모값이고 결과는 분자값이다. 이렇게 해드렸죠.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측정됩니까? 자, 원인 가격이 1% 했을 때요. 분모값이다.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이 되겠고, 결과는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 문제죠. 그래서 분자값이다. 그래서 자,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요의 가타성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수요의 가타성 이것만큼은 절대값 기준이다. 사실은 수요의 가타성은 마이너스 값이라 그랬죠.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값 기준에서 플러스 값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수요의 가격 달성의 값의 범위가 있죠. 0에서부터 1을 지나서 무한대 사이에 값을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여기 따라서 수요의 가격 달성 유형도 5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랬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 값이 1인 경우를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다음 수요의 가격 탄력 값이 1보다 큰 경우입니다. 1보다 큰 경우를 탄력적이다. 1보다 작은 경우를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결국 수요의 가타성이 탄력적이냐 비탄력이냐 구분하는 기준은 얼마입니까? 1이에요. 1이다. 그래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사실 수요의 가격 탄력 값이 1보다 크다. 탄력되는 이야기는 그만큼 가격 변화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이 큰 경우다. 양이 많이 변한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자, 수요의 가타성이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비탄력되는 이야기는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이 적은 경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양이 적게 변한다. 그래서 쉽게 우리 이런 생각을 했어요. 탄력적일수록 양은 많이 변하고 비탄력적일수록 양은 적게 변한다. 여튼 수요의 가타성이 탄력적, 비탄력적 구분의 기준 얼마입니까? 1이에요. 그래서 1보다 크면 탄력적,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무한대일 경우를 우리가 이제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표현했죠. 0인 경우는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처럼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따라서 수요의 가타성 유형도 5가지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수요의 가타성 를 통해서 이 A라는 재화가 있다는 이야기요. 이 A라는 재화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냐 비탄력적, 이걸 측정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서는 소득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수요의 소득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항상 원인은 분모값이라 그랬습니다. 결과는 분자값이다. 원인이 뭡니까? 소득이 1% 변했을 때죠. 따라서 분모값은 소득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결과는 뭡니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분자값이 되겠죠. 그래서 분자값은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항상 우리가 읽을 때 분자가 있을 때는 무엇에 대한 무엇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 그랬죠. 이때는 원인, 즉 분모값 먼저 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또는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수요량의 변화율을 소득의 변화율로 나누는 값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이 같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값은 플러스 값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 보세요.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소득이 향상됨에 불구하고 오히려 수요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경우를 봅시다. 소득이 향상되었을 때 수요가 증가한다. 그럼 방향이 같죠. 방향이 같으니까 이때는 어때? 플러스 값이다 할 수 있겠죠. 반면 소득이 향상됨에 불구하고 오히려 수요가 감소한다. 방향이 다르네요. 이때는 어때? 마이너스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한 점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정상제 이렇게 표현했죠. 정상제다. 정상제. 반면 소득이 향상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요가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재화를 우리가 뭐로 표현했습니까? 열등제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통해서 A라는 이 재화가 결국은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를 어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우리가 정상제, 열등제를 판단한 건 뭘 규정합니까? 바로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걸 통해서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 값이 이제 플러스 값이에요. 그럼 플러스 값이 되는 이 지화는 뭐가 됩니까? 정상제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 수요의 소득 탄력 값이 마이너스 값입니다. 마이너스 값이면 이 지화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열등제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값을 측정을 해서 이 A라는 이 재화가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플러스 값이면 정상제, 마이너스 값이면 열등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재화의 성격을 잘 이해하시면 쉽게 또 판단할 수 있겠죠. 소득이 향상되었을 때 수요가 증가한다. 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정상제다 할 수 있겠죠. 소득이 향상됐을 때 오히려 수요가 감소합니다. 이는 뭐가 됩니까? 열등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야기를 다 드렸어요.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12페이지를 보세요. 112페이지 보시면 양괄호 2번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다.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로 봅시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란 여기서 괄호에 이 I 이런 기호가 들어있네요. 이는 탄력성 영어 첫 글자 따놓은 거죠. I는 소득 인컴 첫 글자 따놓은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수요의 소탄성을 기호로 EI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시험은 한글로 나오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 용어만 잘 정리합시다.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란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에 식이 들어있죠.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어떻게 정합니까?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스 아래줄 보세요. 자, 이러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값을 통하여 그 재화가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 값을 통해서 이 A라는 이 재화가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쯤 봅시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값이 양일 경우, 자, 플러스일 경우죠. 자, 이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정상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값이 음일 경우, 자, 마이너스 값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뭐가 됩니까? 열등제다 할 수 있겠죠. 결국 정상제, 열등제 구분한 기준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 값이냐 마이너스 값이냐 이 문제예요. 따라서 구분하는 기준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는 겁니다. 자, 이분도 혼동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분을 반복해서 쓰죠. 수요의 가타성이 자, 탄력적이냐 비탄력 구분한 기준은 얼마입니까? 1이에요. 1. 그렇지만 수요의 소득 탄력성 1 통해서 정상제냐 열등제 구분한 건 플러스 값이냐 마이너스 값이냐 즉 양수냐 음수냐 1 통해서 구분하기 때문에 구분한 기준은 얼마가 됩니까? 바로 0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냐 비탄력 구분한 기준은 얼마입니까? 1이지요. 그렇지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구분한 기준 얼마 되는 겁니까? 0이 된다. 이렇게 잘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다음 질문 봅시다. 예가 하나 나와 있죠. 예를 들어 소득이 10% 향상됨에 따라 어떤 무슨 수요량이 8% 증가했다면 이래 돼 있죠.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소득이 10% 향상됨에 따라서 자, 이 부동산의 수요량이 8% 증가하였다는 겁니다. 수요량이 8%
8% 증가하였다.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동산이 정상제냐 열등제냐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판단할 수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 내용만 보고도 정상제 열등제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소득이 향상이 되었어요. 그럼 소득이 향상되자 어때? 수요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럼 소득이 향상되었을 때 자, 수요가 증가한 재화를 뭘 합니까? 정상제라 한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도 이 부동산은 정상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또 수요의 소득 탄력에서 값을 구하고 이 값을 통해서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 판단하라 이렇게도 물어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수요의 소타성의 값을 측정을 해보자. 예, 자, 수요의 소타성은 소득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라 했죠? 소득의 변화율이 얼마입니까? 10%다. 그 이야기죠. 소득은 자, 10% 향상되었죠. 다음,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얼마입니까? 8%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어때? 방향이 같으니까 플러스 값이 되겠지요. 그래서 방향성을 항상 표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향이 같으니까 플러스 값이 되고 10분의 8이니까 얼마입니까? 0.8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결국 수요의 소득 탄력 값이 0.8. 자, 이는 어때? 플러스 값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수요의 소득 탄력 값이 플러스 값이니까 당연히 이 부동산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정상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때? 이제 정상 열등제냐 이것만 판단하라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땐 바로 어때? 소득이 향상되었으니까 수요가 증가한다. 정상제다. 바로 답을 찾을 수 있겠죠. 반면 이 값을 측정을 해서 정상제, 열등제 판단하라.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야, 어때? 어려운 거 아니죠? 예, 자, 이 사례를 보면 0.8 플러스 값이 나왔다는 이야기야. 나오니까 당연히 이 부동산은 정상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예,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0.8이므로 이 부동산은 어때? 정상제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교차 탄력성이다. 그런 게인데 이때 교차는 뭡니까? 크로스 되어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두 재화의 연관성을 묻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수요의 소타성이 같은 경우에는 한 재화를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A라는 이 재화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냐 비탄이냐 이걸 판단하는 거고 또 수요 소타성 역시 A라는 이 재화가 정상제냐 열등제냐 이걸 판단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지만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는 두 재화의 연관성을 묻고 있다. 결국 A와 B 두 재화가 어떤 관리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A라는 한 재화가 있다는 이야기야. 한 재화의 가격이 1% 변했을 때 또 다른 한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측정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재화가 크로스 교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도 우리가 수요의 교차타성을 측정할 때는 항상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원인이 뭡니까? 바로 한 재화의 가격이 1% 변했을 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 재화의 가격이 1% 변했을 때 이게 원인이다. 분모값이 되겠죠. 그래서 A재화 가격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결과는 뭡니까? 또 다른 한 재화지요. 그래서 B재화다. 그럼 B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 문제죠. 그래서 B재화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어떻게 정합니까? A재화 가격 변화율에 대한 B재화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재화의 가격이 1% 변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측정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와 같은 수요의 교차 탄력성 값도 플러스 값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A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B의 수요가 어때? 증가하는 이 재화가 있겠죠. 다음 A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오히려 B의 수요는 어때? 감소하는 이 경우도 있겠네요. 그럼 자, 먼저 첫 번째 겠습니다. A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B의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방향이 같으니까 이때는 어때? 플러스 값이다 할 수 있겠죠. 반면 A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B의 수요가 감소한다. 방향이 반대니까 이때는 어때? 마이너스 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미 이 부분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A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A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당연히 어때? A 안 사겠죠. 쉽게 이해합시다. A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A 안 산다는 이야기예요. 안 사고 B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B를 어때? 샀다는 이야기죠. 그럼 왜 A 안 사고 B를 샀을까요? 바로 A와 B는 둘이 어때? 대체가 되기 때문이다. 알 수 있겠죠. 이처럼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수요의 교차 다른 값이 플러스 값이 나면 결국 A와 B. 자, 이처럼 A와 B 두 재화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겁니까?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다. 대체되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다음은 여기 보세요. 네, A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쉽게 시험용으로 A 안 산다는 이야기예요. A 안 산다. A 안 샀더니 B의 수요가 감소했다. B도 안 산다. 그래야 되죠. 그럼 왜 A 안 사니까 B도 안 살 것인가? 둘은 서로 결합이 돼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둘은 결합이 돼 있다. 그래서 한쪽은 사니까 나머지 한쪽도 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없다. 그럼 이때 둘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바로 보완 관계에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A, B 두 재화가 보완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을 통해서 A와 B 두 재화가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교차 탄력 값이 플러스 값입니다. 이때 A와 B 두 재는 뭡니까? 대체제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값이면 A와 B 두 재는 뭡니까? 보완제가 된다는 겁니다. 역시 플러스냐 마이너스니까 구분 기준 얼마입니까? 0이 되겠지요. 0보다 크면 플러스 값이니까 대체제,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값이니까 보완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우리는 이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통해서 A와 B 두 재화가 대체제냐 보완제냐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수요의 교차 탄력 값이 플러스 값이에요. 0보다 크면 A와 B 둘은 뭡니까? 대체되는 것이고, 자, 마이너스 값이에요. 0보다 작습니다. 그럼 A와 B 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보완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한 재화의 성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체제, 보완제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대체제가 되겠죠.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한다면 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보완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 수요편에서 이 부분도 상세히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여튼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둘은 대체되는 것이고,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한다면 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보완제가 된다 생각하시고, 어려우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험용으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안 산다는 이야기예요. 안 산다. 이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한 재화 이걸 어때? 샀다는 이야기죠. 그럼 왜 이거 안 사고 이걸 샀을 것인가? 둘은 대체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요. 다음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거 안 산다 그랬지요. 안 산다. 그리고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이쪽도 안 산다는 이야기야. 그럼 왜 이쪽 안 사니까 이쪽도 안 샀을 것인가? 둘은 서로 결합되어 있다. 보완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 통해 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양보 3번.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란 A재와 가격 변화율에 대한 B재와 수량 변화를 말한다. 박스에 식이 들어있지요.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 어떻게 지납니까? A재와 가격 변화율에 대한 B재와 수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스 아래줄로 봅시다. 이러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의 값을 통하여 두 재화가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수요의 교차 탄력성 값이 양일 경우, 자, 플러스 값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두 재화가 대체관계재와 대체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수요의 교차 탄력성 값이 음일 경우입니다. 자, 마이너스 값일 경우가 되겠지요. 0보다 작다. 이때는 그 아래줄을 두 재화는 보완 관계제와 보완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가 하나 들어있죠. 사례 봅시다. 자, 예를 들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서 자, 오피스텔의 임대 수요가 7% 증가했다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오피스텔의 임대 수요가 7%
증가했다는 겁니다. 밑에 여기 있는 자,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두 채와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자, A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두 채와가 결국은 대체제냐 보완제냐 이걸 따져보자는 이야기예요. 따져보자. 그럼 우리 이 내용만 가지고도 따져볼 수 있겠죠. 자,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가 10% 상승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임대료는 쉽게 가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당연히 소형 아파트 어떻습니까? 가격 상승하니까 안 산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안 산다. 반면 오피스텔의 수요가 7% 증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오피스텔 결국 어때? 샀다 그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왜 소형 아파트 안 사고 오피스텔 샀을 것인가? 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대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어떤 제가 되는 겁니까? 대체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더라. 바로 이 부분이죠.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더라. 그럼 이때 A와 B 둘은 어떤 관계에 있어요? 대체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대체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됐어요. 안 되면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가 상승한다. 가격 상승하니까 이거 안 산다는 이야기예요. 안 사고 자, 오피스텔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오피스텔 샀다는 이야기죠. 왜 이거 안 사고 이걸 샀을 것인가? 둘은 대체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수요의 교차 탄력 값을 측정할 수가 있겠죠. 일종에서 대체 보완제다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교차 탄력성 한번 더 측정을 해봅시다. 자, 교차 탄력성은 A제와 가격 변화에 대한 B제와 수요량의 변화에 될 때 가격 변하는 건 바로 뭡니까? 자, 임대료니까 가격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소형 아파트가 되겠죠. 소형 아파트 가격 변화율이 얼마입니까? 10%. 자, 10% 상승이다라는 거죠. 다음 밑에 B제와의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그럼 수요량이 변하는 건 뭡니까? 오피스텔이죠. B제와는 오피스텔 뜻하는 겁니다.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율 얼마입니까? 7% 증가다라는 겁니다. 이때도 보세요. 방향이 같으니까 플러스 값이죠. 10분의 7이니까 얼마입니까? 0.7이다. 따라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0.7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0.7이면 플러스 값이니까 당연히 두 재화는 즉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대체 관계 있는 재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주어진 조건만 고려해서 이 두 재화가 대체냐 보완제냐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도 이야기 드렸고 다음은 또 우리 시험에서 교차 탄력성의 값을 통해서 대체 보완제냐 판단하냐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계산도 해보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교재 소개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교재 다시 봅시다. 자, 이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얼마입니까? 0.7이다. 우리 구했죠? 따라서 0.7 플러스 값이니까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두 재화는 어때? 대체 관계인재와 대체제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교재를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을 해드렸습니다. 여튼 수요의 탄력성 관련해서는 세 가지 다 배웠습니다.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었죠. 다음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다. 다음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다. 세 가지 다 배웠습니다.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통해서 A라는 이 재화의 수요가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이걸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탄력적, 비탄력적 구분하는 기준은 1이라 그랬죠. 그래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생각하시고 다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통해서 자, 이 재화가 A라는 이 재화가 정상제냐 열등제냐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플러스 값이면 정상제, 마이너스 값이면 열등제다. 그래서 구분하는 기준은 0이 된다 그랬습니다. 다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통해서 A와 B 두 재화가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플러스 값이면 대체제, 마이너스 값이면 보완제다. 역시 플러스냐 마이너스 문제니까 구분하는 기준은 얼마입니까?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요의 탄력성 관련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여름 교재 113페이지를 보세요. 113페이지 보시면 2번 챕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공급의 탄력성 이와 관련해서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자, 이거 하나를 우리가 다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수요의 가타성 배웠으니까 굉장히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나 공급의 가타성은 모두 어때? 가격 탄력성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생각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해보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결국 뭐라 합니까? 가격이 1% 변했을 때 결국 공급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측정하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A라는 이 재화가 있어요. 이 재화의 가격이 1% 변했을 때 공급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측정한 지표다라는 겁니다. 역시 공급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측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양적인 지표가 되겠죠. 여튼 뭐 탄력성은 모두가 양적인 지표예요. 양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 흔히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량적 지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의 가타성, 공급의 가타성 모두가 양적인 지표다. 그래서 정량적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럼 공급의 가타성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항상 원인은 분모값이라 그랬죠. 원인이 뭡니까? 가격이 1% 배수되죠. 분모값이 나서 가격의 변화율이 되겠고, 결과는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냐 이 문제죠. 자, 분자값이다.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급의 가타성을 측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의 가타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이다. 이건 절대값 취해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겠죠. 방향이 같으니까 항상 플러스 값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절대값 취해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 관리에서 절대값 취해주는 건 수요의 가타성 이거 하나만 절대값을 취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의 가타성은 어떻게 변합니까?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와 같은 A라는 재화의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이걸 따져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수요의 가타성은 A라는 이 같은 하나의 재화가 있다냐. 이 재화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 비탄력 이걸 따지는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공급의 가타성도 A라는 이 재화가 있다는 이 재화의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냐 비탄력 이걸 따지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의의는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교재 한번 봅시다. 교재 보시면 자, 2번 챕터 공급의 가타성이다. 세 번째 줄 중간쯤 보세요. 공급의 가타성이란 기호로 ES 나와 있죠. E는 탄력성 영어 첫 글자고 S는 공급이다. 그래서 ES표인데 전혀 이런 경우는 신경 쓸 필요 없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급의 가타성이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을 말한다는 것. 즉 가격이 변할 때 얼마 1% 변할 때라는 이야기예요. 공급량이 얼마나 변화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다. 자, 양적인 지표니까 정량적 지표다 표현할 수 있겠죠. 박스에 식이 들어있죠. 공급의 가타성은 어떻게 합니까?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이다 생각하시고 이것은 공급의 가격 달성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최초의 값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겠고 또 중간값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114페이지 보세요. 114페이지는 자, 이 같은 공급의 가타성의 유형에도 5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5가지인데 저희들이 수요의 가격 타성의 유형 5가지가 있었죠. 이건 뭘 비교했습니까?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를 비교했죠. 똑같은 논리로 공급의 가타성도 같은 가격 탄력성이기 때문에 가격의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율을 비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 보세요. 가격의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율 이걸 비교하겠는데 가격 변화율과 공급량 변화율이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같다. 이때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 표현합니까?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값이 같으면 자 가격 변화율과 공급량 변화율이 같다냐. 둘이 같으면 어때? 이 값을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옵니까? 1이 나오겠죠. 그래서 단위 탄력적일 때 공급의 가타값은 1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단위 탄력적인 공급선은 원점을 통과하는 자, 직선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자체는 어때? 중요성이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중요성이 없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가격의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를 비교하는데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더 크다. 그럼 결국 어때?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를 크다는 이야기는 양이 많이 변한다. 쓰죠.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다. 이러면서 우리가 뭐라 배웠습니까? 탄력적이다. 이렇게 배웠죠. 탄력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탄력적일 경우, 자 여기 보세요. 가격 변화에 비해서 공급량 변화를 이 값이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계산해 보면 1보다 크게 되겠다. 그래서 탄력 값은 1보다 커진다는 겁니다. 좀 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에 비해서 공급량 변화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양이 많이 변하니까 당연히 공급선의 기울기 경사도는 어떻습니까? 완만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케이스,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적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적다는 이야기는 결국 어때?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다, 둔감하다 알 수 있겠죠. 예, 자 민감하면 우리가 탄력적이라 했어요. 그럼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하니까 뭡니까? 이때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비탄력적이다. 자 비탄력 경우 봅시다. 비탄력 경우는 가격 변화에 비해서 공급량 변화를, 자 이 가격 변화에 비해서 공급량 변화를 2분이 어때? 더 적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값을 계산하면 1보다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때 공급의 가타스 값은 1보다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참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결국 양이 적게 변하기 때문에 이 공급선의 기울기 경사도는 어때? 급해진다라는 겁니다. 급해진다. 다음은 이제 가격이 변했을 때 공급량이 어때? 어마어마하게 변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변해버린다. 자, 이때를 우리가 뭡니까? 자, 공급량이 많이 변하면 가격 변화에 비해서 공급량의 변화이 더 크면 탄력적이다 표현했죠. 공급량이 어마어마하게 변해버리면 어때?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했습니다. 이때 경제학에서는 결국은 가격 변화율이 0인 경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랬죠. 이때 우리가 이제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 탄력적, 이때 탄력 값을 계산하면 자 이때 보세요. 가격 변화율 이 값이 0이란 이야기예요. 이 값이 0이면 이 전체 값은 얼마 나옵니까? 무한대가 나오겠지요. 또는 이제 공급량의 변화율이 어마어마하다, 무한대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값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전체 값은 어때? 무한대가 된다. 그래서 완전 탄력적인 경우 공급의 가격타스 값은 무한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때 보세요. 탄력적일수록 양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공급선의 기울기에서는 어때? 완만해졌지요. 반면 완전 탄력적이면 어마어마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때는 어때? 공급선의 모습은 수평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케이스는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다음은 또 이 같은 경우에 있죠. 가격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율이 0인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공급량이 적게 변하면 우리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럼 공급량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를 뭐랍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완전 비탄력. 이때 공급의 가격 달성값을 측정을 해봅시다. 자, 공급량 변화를 이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전체 값은 얼마 나옵니까? 0이 되겠다는 겁니다. 0이 되겠다는 거죠. 이때 그럼 공급선은 어떤 모습일 것인가? 자, 양이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이에요. 이때 공급선의 기울기 경사는 어때? 급해졌지요. 반면 공급량이 전혀 변화 없으니까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어때? 수직의 모습이 되겠다는 겁니다. 참 공급선이 수직의 모습이다.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 경우는 우리가 그림을 여러 차례 그려봤습니다. 바로 뭡니까?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가격이 아무리 상승한다 할지도 공급량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공급량에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어때? 공급선은 수직의 모습으로 나타났지요. 이때를 우리가 어때? 자,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유형도 5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 모두가 가격 탄력성이니까 내용이 어때? 대동소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의 가격성의 유형에도 5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값에 보면 어때? 0에서부터 무한대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처럼 공급의 가타수도 마찬가지예요. 값의 범위는 0에서부터 1을 지나서 무한대 사이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때 1일 때 우리가 뭐랬습니까? 단위 탄력적이다라는 거죠. 1번 크면 탄력적, 1번 작으면 비탄력적, 무한대면 완전 탄력적, 0이면 어때?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역시 자, 5가지가 있다 생각하시고 자 우리가 공선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 자 Y축은 가격이죠. P, X축은 양이다. 그래서 P, Q 좌표 보면서 공선을 나타내보자. 그런데 공선이 어떻게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때를 가리켜서 우리가 뭡니까?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중요성이 별로 없다 그랬습니다. 다음은 공선 기울기 경사도가 참 완만하다는 이야기예요. 완만. 이때를 우리가 뭡니까? 탄력적 이렇게 표현하죠. 다음 공선의 기울기 경사도가 이렇게 급하다는 이야기예요. 급하다. 이때를 뭡니까? 비탄력적이다 표현했죠. 다음은 공선이 수평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때를 뭡니까? 완전 탄력적이다 표현했죠. 다음 공선이 이처부터 수직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때가 뭡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일수록 양이 많이 변하니까 기울기 경사도는 어떻습니까? 완만해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의 모습이 되겠지요. 다음, 자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일수록 양이 적게 변한다. 그래서 기울기 경사는 급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면 어떤 모습입니까? 수직의 모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급의 가타성의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해드렸어요. 수요와 크게 차이는 없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해 보겠습니다. 114페이지예요. 양월 1번 공급의 가격 타성의 유형이다 소개되어 있는데 세 번째 줄 끝부분 보세요. 보시면 이처럼 공급의 가타성의 유형도 5가지로 구분되며 공급의 가격 타성값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존재한다 알 수 있겠죠. 그 아래 박스 봅시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박스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가격의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율이 같다라는 이야기죠. 참 가격의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율이 같다. 이때를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단위 탄력적이다 표현했죠. 탄력값은 1이 되겠네요. 이때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중요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동그라미 이어 봅시다. 가격 변화율보다도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큰 경우죠. 참 가격의 변화율보다도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큰 경우 이때 우리가 뭡니까?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때 탄력값은 1보다 커진다. 공급선의 기울기 경사도는 완만해진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공급량 변화율이 더 적은 경우입니다. 이때를 우리가 비탄력적이다 표현했죠. 이때 공급의 가타값은 1보다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선의 기울기에서는 급해진다라는 거죠. 동사 4번 가격 변화율이 0인 경우다. 사실 공급량이 무한대로 변해버린 경우죠. 이때 경제에서는 가격 변화율이 0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를 우리가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값은 무한대가 되겠지요. 이때 공급선은 수평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 공급량의 변화율이 0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 뭐라 했습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표현했죠. 공급의 가격 탄력값은 0이 되겠고 공급선은 수직의 모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스 아래 그림이 들어있죠. 그림 들어있는데 자 그림 동그라미 1번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1번은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모습이다 할 수 있겠죠. 처음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가 뭡니까? 단위 탄력적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은 공선의 기울기 경사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하죠. 이때는 뭡니까? 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 3번 공선의 기울기 경사도가 상대적으로 급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뭡니까? 비탄력적이 되겠죠. 동그라미 4번 공선이 수평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완전 탄력적이다. 동그라미 5번 공선이 수직의 모습이네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튼 우리가 이제 공급의 가타수 유형 5가지를 다 말씀했는데 수요와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타성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자, A라는 하나의 재화가 있다. 이 A라는 재화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 비탄력 이걸 측정하는 개념이 수요의 가타성이고 다음 A라는 이 재화의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 비탄력 이걸 측정하는 개념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수요의 가타성, 공급의 가타성 모두가 가격 탄력성이 되기 때문에
값의 범위는 어때? 0에서부터 1 지나서 무한대 사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1일 때를 우리가 뭡니까?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단위 탄력해서 단위 탄력적의 경우 수요 곡선은 직각 쌍곡선의 모습이다. 공선은 원점을 통하는 직선의 모습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만큼은 중요성이 별로 없다 그랬습니다. 다음 1보다 큰 경우를 어떻게 우리가 탄력적이다. 탄력될수록 결국은 어떤 양이 많이 변하겠죠. 따라서 기울기 형사도는 완만해진다. 그래서 완전 탄력적이 되면 어때? 곡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수평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죠. 비탈 때는 결국 양이 적게 변한다 이런 의미죠. 따라서 수직선 공선 모두가 기울기에서는 어때? 급해지고 0이면 완전 비탄력적이 된다. 이때는 수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의 가타성, 공급의 가타성,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생각하시고 한꺼번에 이해를 좀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측 페이지 봅시다. 우측 페이지는 115페이지예요. 양호 3번. 공급의 가타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이분도 우리 예를 합시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대체제의 존재 유무다. 그래서 자, 대체제가 많을수록 수요에 비해서는 선택폭이 넓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양이 많이 변하니까 대체가 많을수록 어때? 탄력적. 상대적으로 대체가 적다는 이야기예요. 적으면 수요에 따라서는 선택폭이 좁아지겠죠? 양이 적게 변한다. 그래서 수요에 따라서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대체제의 존재 유무다. 대체제가 많을수록 어때? 탄력적. 대체가 적을수록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요 쪽에서는 대체제 많냐 적냐 이걸 통해서 모두가 어떤 구별을 좀 해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보세요. 공급의 가격 탈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인데 이때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자, 수요 쪽도 마찬가지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어때? 수요 쪽에서는 대체 존재 의무 이걸로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 적으면 비탄력적이겠다. 이렇게 구분했지요. 하면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적인 비교다 생각하시고 공급 쪽에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상대적으로 자, 많이 증가하느냐 적게 증가하느냐 이걸로서 구분해버리는 게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했을 때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합니다. 많이 증가하면 뭐가 됩니까? 탄력적이 된다. 양이 많이 변하니까. 공급량이 적게 증가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양이 적게 변하니까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물론 가격이 하락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하겠죠. 감소하는데 상대적으로 이만큼 감소하느냐 이만큼 감소하는 이 차이라는 이야기. 그럼 상대적으로 이처럼 많이 감소합니다. 그럼 양이 많이 변하니까 뭡니까? 탄력적. 상대적으로 적게 공급량이 감소하는데 양이 적게 변하니까 이때는 뭡니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상대적인 비교다 생각하시고 하여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 적게 변하면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 생각만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봅시다. 이제 동그라미 1번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1번은 일반 재화와 부동산 자, 이걸 비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잡으세요. 가격이 똑같이 자, 10%씩 상승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공급량은 증가하는데 자, 일반 재화 부동산용 뭐가 더 많이 증가할 것인가 이 문제 되겠죠. 사실 부동산은 착공서 완까지 많이 증가하기 그러죠. 그래서 양이 많이 증가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일반 재화에 비해서 부동산은 더 적게 증가한다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일반 재화가 어때? 탄력적. 부동산은 어때? 비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 재화는 부동산에 비해서 공급의 가타성이 탄력적이 되는 것이고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서 공급의 가타성이 비탄력적이 된다. 뭐 때문입니까? 부동산은 착공성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다 해도 공급량이 쉽게 많이 증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하튼 수요공급 다 마찬가지네요. 수요공급 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서 비탄력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서 수요도 비탄력적이고 공급도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일반 재화의 공급에 갖다선 탄력적이나 부동산의 공급에 갖다선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그라미 2번이에요. 기간입니다. 사실 이 동그라미 2번 이 내용이 공급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봅시다. 기간인데 우리가 단기와 장기 이렇게 구분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자 단기와 장기 구분해 보는데 자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겠죠. 증가인데 단기적으로 더 많이 증가할까요? 장기적으로 더 많이 증가할까요? 장기적으로 더 많이 증가하겠죠. 왜? 장기는 신규 공급도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는 더 많이 증가하니까 어때?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 형성은 어때? 급해지고 탄력적일수록 기울기 형성은 어때? 완만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부동산 공급의 유형을 설명드리면서 단기 공급선, 장기 공급선 그렸죠. 이때 단기 공급선은 장기 공급선에 비해서 기울기에서 급했습니다. 왜? 양이 적게 변한다. 비탄력적이기 때문이죠. 장기 공급선은 단기 공급선에 비해서 기울기에서 더 완만했어요. 왜? 양이 더 많이 변하기 때문이다. 탄력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부동산 공급을 단기와 장기로 비교하면 자 가격이 상승했을 때 공급량은 어때? 장기에 더 많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장기가 탄력적, 단기는 비탄력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수용급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단기와 장기로 비교한다면 장기가 어때? 탄력적이 되는 것이고 단기는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기간 두 번째 그 부분 보세요. 단기일수록 공급의 같아서는 어때? 비탄력적이죠. 다음 장기일수록 공급의 같아서는 어때?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은 용도 전환이다. 소개가 되는데 자 이번은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해봅시다. 용도 전환이 자 용이한 부동산이 있고 곤란한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는데 자 용도전이 용이할수록 많이 증가할까요? 곤란할수록 많이 증가해요. 그렇죠? 용이할수록 많이 증가한다. 그럼 용이할수록 많이 증가하니까 탄력적, 곤란할수록 적게 증가하니까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3번 지금 보세요. 부동산의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공급의 같아성은 어때? 탄력적이 된다는 거죠. 다음 용도 전환이 곤란할수록 공급의 같아성은 어때? 비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튼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 곤란할수록 공급의 같아성은 비탄력적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내용이에요.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다라는 건데 자 이건 우리 연습합시다. 자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많다, 적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증가인데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많을수록 많이 증가할까요? 적을수록 많이 증가. 그렇죠? 적을수록 많이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적을수록 어때? 탄력적. 많을수록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자,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많을수록 이처럼 많을수록 부동산 공급의 같아서는 어때? 비탄력적이 되는 것이고 자,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적을수록 자 부동산 공급의 같아서는 어때? 탄력적이 된다. 여튼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적을수록 부동산 공급에 같아서는 탄력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이에요. 동그라미 5번은 건축 인허가 이와 관련되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합시다. 건축 인허가가 용이한 부동산이 있고 곤란한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럼 건축 인허가 용이할수록 곤란할수록 자 보세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는데 자 건축 인허가 용이할수록 많이 증가할까요? 곤란할수록 많이 증가할까요? 용이할수록 많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용이할수록 공급에 같아서는 탄력적, 곤란할수록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건축 인허가가 용이할수록 자 이처럼 용이할수록 공급에 같아서는 어때? 탄력적이 되는 것이고 건축 인허가 곤란할수록 공급에 같아서는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를 이야기해 드렸어요. 나머지는 또 심화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리 5가지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비교한다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가격이 이처럼 상승했을 때 공급량이 어때? 많이 증가한다. 이땐 뭡니까? 탄력적. 적게 변하면 비탄력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 적게 변하면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만 구분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하나 더 이야기합시다. 116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9번.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토지의 물리 공급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격이 상승자도 공급량에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율이 0이 되겠죠. 이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토지의 공급선은 수직의 모습이 되어 있고 공급의 가타성은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9번 토지의 물리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분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탄력성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수요의 탄력성 관련해서는 3가지를 다뤘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있었습니다. 다음 공급의 탄력성 관련해서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한 가지를 다루었다 생각하시고 잘 이해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116페이지의 3번 챕터 가격 탄력성에 따른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다 소개되어 있죠. 이분은 저희들이 심화 과정에서 다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요공급 이론을 맞춰드렸고 관련 문제 한 2번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19페이지를 보세요. 119페이지 보시면 26회 때 출제된 문제가 되겠죠. 자, 부동산 수요 증가에 영향을 준 요인은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조건 일자다 가장 그래서 주어진 내용만 고려하자 그 이야기예요. 주어진 내용만 고려해서 먼저 기억본 봅시다. 보시면 수요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 그럼 기억본은 결국 뭡니까? 소득의 증가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소득 나오면 바로 뭘 떠올리자 했어요? 수요일 떠올리자 그랬지요. 떠올리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구 소득 기여도 나면 반드시 수요를 떠올리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자, 소득이 향상될수록 다른 특별한 가지수는 정상지를 고려하자. 그럼 소득이 향상될수록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할 수 있겠지요. 증가한다. 다음 니은번 봅시다. 니은번 보시면 거래세 인상이다 되어 있죠. 지금 거래세 세금이 많아질수록 자 어때 사고 삽니까? 안 하겠죠. 수요를 어때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D급번 봅시다. D번 대출 금리의 하락이다 이래 있죠. 자 보세요. 대출 금리가 하락할수록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겠죠. 싸게 빌려서 살려고 그러겠죠. 따라서 부동산의 수요를 어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리을번 봅시다.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다라는 이야기요. 자 그럼 보세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다. 그럼 자 앞으로 가격이 어때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 심리가 팽배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면 지금 사겠어요. 오른다면 사겠어요. 지금 산다라 그랬죠. 그래서 이도 수요를 어떻습니까? 증가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미음번 봅시다. 미음번. 자, 인구 감소가 나와 있죠. 미음번. 자, 인구 감소다. 자, 인구 나오면 바로 우리 수요 떠오르자 그랬죠. 그럼 자,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 고르자 그랬죠. 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기억번 어때 수요 증가시킨 요인이죠. 다음은 디귿번 역시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이다. 다음 릴번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기억 디귿 리을 답은 4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네요. 자, 다음은 여러분 교재 122페이지에 4번 문제 하나 더 풀어드립니다. 자, 122페이지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어느 지역에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되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피스텔의 가격이 4% 인상되었다는 겁니다. 오피스텔의 수요의 가타성은 2.0이란다면 오피스텔의 이것은 오피스텔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0이다라는 이야기요. 이때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는 결국 뭘 거라는 이야기야. 주어진
조건을 고려해서 오피스텔의 자, 준조건에서 오피스텔의 자, 수요량의 변화율 이걸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밑에 당해저가 뭐가 됩니까? 바로 오피스텔이 되겠다. 그래서 당해저의 이처럼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우리한테 수요의 가타성 을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한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측정하는 게 뭡니까?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우리 그대로 이제 살펴봅시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가격이 1%였을 때 분모값이 되겠죠. 자,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분자는 어때? 결과 수요량의 변화율. 다만 수요에 따라서만큼은 절대값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결국은 뭘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수요량의 변화율. 수요의 변 이걸 구하라는 내용이죠. 그럼 수요의 변화율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양변의 가격변을 곱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율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곱하기 가격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그대로 대입 봅시다. 수요의 따라서 얼마입니까? 2.0이 되겠죠. 곱하기 가격 변화율 얼마입니까? 4%. 예, 자, 증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8% 되겠죠? 8%.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뭘 조심할 거니까? 자, 보세요. 예, 가격이 4% 상승했죠.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감소한다 이 사실이지요. 이 사실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 값이 뭡니까? 마이너스 값이에요. 마이너스 값.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값 설명하기 때문에 플러스 값으로 나와 있다 뿐이에요. 그럼 결국은 수요의 가타성은 사실은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4% 증가다. 그럼 플러스 4다 할 수 있겠죠. 자, 2 곱하기 4니까 8이 되겠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8%다라는 이야기. 참 마이너스 8%라는 이야기는 결국 8% 감소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시면 되겠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자, 가격이 상승하면 어때? 수요량은 어때? 감소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수요의 가타성만큼은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값 기준이니까 플러스로 나타났지만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마이너스 8%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마이너스 8% 나온 이야기는 8% 감소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지요.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4번 8% 감소다. 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차면 보기 3번에 어때? 8% 증가. 이걸 답으로 체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출제도 바로 이걸 노리고 있다 생각하시고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달성만큼은 마이너스 값인데 절대값 기준으로 표기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때? 감소한다. 이렇게 해서 꼭 생각을 좀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튼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8% 감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수용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도 두 문제를 풀어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심화 과정에서 또 시간이 되는 만큼 여러분께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수요 공급 이론이다. 이번에는 약 4시간 정도 설명을 드릴 계획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수요 공급 이론을 워낙 어렵게 생각하시고 또 많은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 같은 요청이 있어서 제가 무려 7시간 이렇게 해서 시간차를 많이 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반복습을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정도만큼은 이해가 되신 게 여러분이 어때 유리할 것이다 생각돼서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설명드린 분만큼만 꼭 여러분들이 반복습을 하시면서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래서 수용급 이론을 다 마쳐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여름교재 2장 부동산 경기변동 이론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